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제 거의 이제 다른 강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매년 하는 핵심 체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서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장이나 뭐 핵심 체크, 전 뭐 좀 체크 이상하게 막 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그래서 매년 핵심 체크는 이제 이제 중요 판례들만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정리용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주안점은 이제 최근 나온 판례하고, 그다음에 꼭 나올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5회 안에 중요한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민총, 채가 물권 하루 반 해가지고 친상 반 회 정도 해서 5회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책에는 제가 저기 정지문을 그 책 안에 넣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읽지 못한다, 뭐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안에는 철저하게 판례 위주로만, 예, 그러니까 판례집 역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정지문은 이렇게 따로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한번 기출 정지문들 한번 쭉 한번 그냥 눈도장 찍어서 하루 정도에서 다 체크해보면 분명히 여기서 나올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원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본문도 하루 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제가 매년 이제 수험생들 가르치고 뭐 과외 해보고 뭐 해보면은 하루 전날 다 보는 게 관건이에요. 하여튼 8법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공법 할 때도 최소한 한 이틀 이전에는 모든 과목을 끝내고 행정법, 헌법을 하루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형사법도 그 전전 해가지고, 그다음에 민사법을 하루 쉬니까 그날 이제 통해서 민법, 하여튼 어떻게든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면 여러분들 하루 쉬는 날 선택 과목 하느라고 정신없어 민법 다 못하던데, 선택 과목 미리 다 해버리고 그 전날 하루 남은 날 민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거랑 그 기억이 흐리흐리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루 만에 다 봤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거의 8, 90%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작전을 지금부터 잘 짜셔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얇은 책으로 하루에 다 본다, 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암기장이든 핵심 체크든 뭐 자기가 만든 스터디 자기가 만든 자료가 있으면 그거든 해가지고 그 하루에 다 볼 수 있도록 반드시 8법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거 민법 핵심 체크도 그런 용도로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하루에 어떻게 하면 다 볼 수 있냐.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해서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판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300페이지까지는 안 되죠.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정지문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한 번만 눈도장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판례도 6개월 전까지만 낸다고 그러니까 올해 6월 판례까지는 다 들어갔어요. 2019년 6월 판례까지는 다 들어갔으니까 해서 빠짐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예, 그럼 1페이지부터, 예, 그래서 민총이 선택형에서는 예, 한 7, 8문제, 예, 7 정도 나오죠. 한 6, 7문제, 그 정도 나오는데, 일단 민총에서 지금 민법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원고, 피고,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구권하고 이제 의리 항변하고, 이제 지금쯤은 이 정도는 다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변은 이제 민총에 있잖아요. 민총에, 그죠? 민총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신의치,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당목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조건기한, 그 다음에 소시, 다 이게 항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도 107, 108, 그죠? 비통착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당목이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고, 그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그 다음에 요거, 확가적서,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도 무효. 그죠? 그 다음에 107, 108, 비진의 의사 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그 다음에 109, 110은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리는 무권 대리, 그죠? 무권 대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유사한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없는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건 기한하고 소시는 멸각의 항변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또는 저기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변으로 되어 있죠. 무효 취소. 그래서 그럼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무권 대리나 무권리자 처분에 허가 없는 매매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지금 우리 민법에서 3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6개.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위에 3개는 절대적 무효. 그 절대적 무효는 첫째, 여기서는 표현 대리나 무효행위 추인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 선의자가 보호를 못 받아요. 그죠? 보호를 못 받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는 이건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요 2개죠. 2개. 107, 108. 그래서 여기는 1, 표대도 성립되고 추인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니까 선의자가 보호를 받죠. 선의자가 보호를 받는다. 이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8개. 그럼 여기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그럼 여기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죠? 그래서 민총은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8개. 이 안에서 절대적 무효 6개, 여기 2개. 그죠? 여기는 유동적 무효 3개.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 있냐면은 유동적 무효는 이거는 그 무효행위, 무거리나 처분행위는 얘네들 추인을 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무효인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이건 확정적 무효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추인을 하면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139조. 그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그래서 이 구조만 알아도 선택해보면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번 파트에서는 종중 관수법. 그죠? 이거는 사법시험에서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확실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 그죠? 종래 관습법이 성년 남자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관습법이 효력 상실. 그렇게 해가지고 1번에서 효력 상실 요건, 그죠? 3개. 그러니까 그 종중 구성원이 성년 남자라는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약화돼가지고 헌법 양성평등에 반해서, 그죠? 헌법 최상위 규범을 전체 법질서로 하는 법질서에 반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 상실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관습법, 법적 확신,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외워서 효력 상실됐고, 그 다음에 2번은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됐을 때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장래예요. 장래요. 그러니까 효력 상실 이후에만 효력이 미치는데 당해 사건에서만큼만. 이 사건은 종중에 이제 종중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종중 구성원한테만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성년 남자한테만 주니까 성년 여성들이 자기네도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저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해세 건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야지 성년 여성들이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급 적용된다는 것. 꼽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효력이 상실됐을 때 이거 뭘로 보충하냐. 그럼 민법 1조는 맨 처음에 성문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습법이 효력 상실됐으니까 조리에 의해서 저 보충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성년 남녀까지도 그죠? 구성원이라는 게 조리 합당하다. 그런데 그럼 성년 여성들이 바로 이제 자기들 성년 구성원이 종중 구성원이 됐으니까 그 아까 본 대로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일단
종중, 이제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종중은 총유죠. 종중재산은 총유고,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서 소용보상금 분배는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처분행위는 그 민법 276조에 따라서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의가 없으면 절대 무효가 돼요. 왜냐면은 그 276조에서 결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의가 없으면 적법, 여기가 걸려요, 여기에. 여기에 걸리니까 절대적 무효가 돼가지고, 무효면 아무것도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직접 분배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준비해 놓을 것. 요건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4개 정도 쟁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의 측은 거의 시험 문제는 지금, 선택형으로 통틀어서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신의 측 판례만 해도 막 4, 50개 되잖아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최근 판례 위주로만 간단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책에서 봤던 것들이니까 그냥 간단히 눈도장만 찍고, 그래서 사정변경으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기 앞잡다지만 사회기신에서 사정변경이 있고 예견 가능하고 그다음에 규책 사유가 없고 신치가 반할거 이렇게 4가지 있었는데 거기 6번째 줄 동그라미 2부분 최근 판례에서요. 새로 들어간 것만 보겠어요. 새로 들어간 것. 그래서 최근 판례에서 사정변경의 사정이란 당사자들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될 사정을 가르치고 계약 기초가 삼지 않는 사정은 안 되죠. 그건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그거죠.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사정. 이런 거는 거기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 그 체크해 놓고요. 그런 것들은 선택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일방 당사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사정은 이거 가지고 사정 변경으로 해제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 2도 쭉 읽고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 3번 계속적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 2번째 줄도 새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계약을 해지하려면 밑에서 2번째 줄의 줄침 부분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래 판례에서 안 되는 사유가 그 2개 나온 거죠. 그 7째 줄에 어느 당사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포함하면 된다. 그다음 밑에서 2번째 줄에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정 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 2개만 더 체크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건 최근 나온 판례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 건물철 권리남용. 이거는 하도 유명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뭐 여기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만 그 다음에 4번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민소법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할 것 민소법에 가면 저 기판력 뒤에 판결의 편치 나오죠. 판결의 편치. 그래서 판결을 편취해가지고 강제 집행,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한테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강제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편취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거, 요게 권리남용이라는 거죠. 권리남용, 그죠?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 권리남용인데, 그것은 무조건 권리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1번, 거기서 보면 4번에 1번,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것은 그렇게 그 강제 집행에서 여기 편집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그 다음에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다 해서 앞잡다서라도요. 강제 집행이 부당하고 그다음에 이 수인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해 놓을 거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제 집행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이에요. 강제 집행 신청 자체가. 따라서 이 강제 집행을 막는 소가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청구 이해소를 제기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 그죠? 이거를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2번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각종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 판결, 그죠? 이거 편집 판결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요 권리남용 청구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편집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요, 채권. 이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 채권 원칙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게. 그래서 요 뒤에 게, 원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거기서 본 대로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청구위에서 집행 배제. 이거 다 알겠죠?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그랬을 때 그러한 판결금 채권, 이 편집 판결에서 취득한 채권을 피부전 채권, 채권자 취소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3번에서
거기서 그렇다면 이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사행위 취소를 하는데 거기서 본 대로 갑이을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고 그죠? 병원상들이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 그렇게 했는데 병이 건물 소유권 저한테 저당권 설정해서 사행위를 했다고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했을 때 그 키워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각각의 채권 양도가 소송 신탁이요. 소송 신탁 해당되어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행위 허용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허용된다예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소송 신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요.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지만 함정에 안 빠지고 이 문제는 요 논점이야.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모든 논점이 다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주제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 딱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걸 자꾸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 키워드로 해서 요 말이 들어갔으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안 들어갔으면 허용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 하나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 확정 판결이기에서 그럼 이제 편치 판결에서 그저 이제 확정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이 돼서 편치한 걸로 강제 집행 청구 예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강제 집행 당했어요. 강제 집행 완료. 집행이 완료됐으면 이거를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완료됐으니 이걸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 손배 이렇게 돼 있죠. 불법 손배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확정된 편치 판결이 부당이득의 요건은 첫째가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잖아요. 강제 집행 완료해서 뺏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건이고 불법 손배는 고의과실로 첫째 고의과실로 위법해야 돼. 위법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요건이랑 관련이 있냐면 편치된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해서 뺏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민소법 지식이죠. 판결이 법률상 원인이 되려면 무효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무효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그러니까 뭐 재망 적개에서 재판권 흥결이라든지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개소송 개소 4개 있는데 그거 빼고는 확정 판결은 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런 거는 무효의 사유가 없으면은 저 판결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 따라서 이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재심의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부당이득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편치 판결 강제 집행시면 권리 남용에 해당되면은 이건 민법 2조를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죠? 위조 위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은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은 있는데 위법은 된단 말이에요. 민법 2조를 위반하니까. 그래서 위법성은 또 인정이 돼요. 그래서 불법 손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니까 요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부당이득 부정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쭉 위의 내용은요. 그죠? 확정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두 번째 끝부분 이 확정 판결 재심의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세 번째 줄 끝부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예, 요거. 그렇지만 불법 손배는 그게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니까 민법 위조를 위반한단 말이에요. 위법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법 안에서도요. 위법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항상 위법하고 무효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위법 안에 무효 유효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잘 이번에 마지막 체크를 할 것. 그래서 그 판결 중에 위법한 판결 중에 무효인 게 재망적개죠. 이제 민소법 가서 할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건 재판권 응결,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소송 계속 강간 판결. 요거 나머지는 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나머지 판결은. 그죠? 위법한 판결 중에. 그러니까 재망적개 빼고. 그러니까 재망적개는 법률상 원인이 없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유효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은 위반했으니까 불법 손배 인정되고.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로 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선택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실효의 원칙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거고 6번 이거 6, 7번 아주 유명한 거죠. 국토용관리법하고 친위치기 충돌할 땐 강행법규가 우선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친위치기에 반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서 많이 공부했었을 거니까 6, 7은 여러분들 한 번만 체크해 놓으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로 치면은 8번이죠. 8번 8번은
그러니까 예컨대 갑이 을이랑 뭐 이렇게 돈을 꿔줬다.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1억이다. 그런데 얘가 야 1억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 그래서 신의측으로 너무하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얘네들이 계약에서 1억 저기 1억이를 꿔준 거를 갖다 신의측에 반한다 해서 뭐 7천으로 감액해주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의측의 계약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 1억을 꿔주기로 계약을 해서 1억이다. 뭐 매매대금 1억이다. 그걸 신의측에 반한다 해서 감액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판례 쭉 읽고 세 번째 줄이요. 신의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또 현저히 부당하면 현저히 신의측에 반하면 감액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해필이면 우리 변호사 시험 보는데 이거 변호사 소송 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대해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호사 보수요. 그거 여기서만 유일하게 거의 선임료나 성공보수에 요거는 제한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부 제한은 못해요. 전부를 제한한다. 이거는 안 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선택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서 변호사 신의측 변호사의 위임 보수가 현저히 반한다. 그럼 전부 감액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지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부만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줄 이것도 맨 마지막 줄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함적 근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게 최근 나온 판례죠. 제가 최근 나온 판례라고 하는 것은 2017, 18, 19년 판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죠? 변호사에서. 네, 그래서 신의측은 지금 한 것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일반 너무 평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의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권리능력이죠. 권리능력 파트에서는 태아도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사인증여는 계약이니까는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권리능력 취득시 정지조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문제된 사건에서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할 걸 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로, 갑은 씨와 혼인, 이거는 사법시험 사례 기출이죠. 사례 기출. 그래가지고 갑은 씨와 혼인으로 무가 포태되었고 갑이 사망하였다. 그래서 X부동산이 있는 경우 태아의 무는 상속에 대해서 어떤 권리? 이거는 저것 때문에요. 상속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상속 권리 행사 요건 요거는 좀 지금쯤은 완전히 요건 사실화돼서 딱 사례 풀이고 또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속 권리 행사 요건에서는 앞자 따서 피제인 능결순 해가지고 앞자 따서 어느 정도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례 쓸 때도 목차 이렇게 쓰고 기록형 쓸 때도 목차 이렇게 쓰면 돼요. 목차 쓰든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기 그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아버지나 뭐 사망을 해야 되겠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재산, 그죠? 상속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인에 해당돼야 돼요. 상속인에 해당되려면 얘가 상속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상속 결격이 없어야 돼요. 그죠? 결격. 그 다음에 점 3, 상속 순위가 1순위여야 돼요. 1순위.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요건처럼 안 이어놓으면 이게 빠뜨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저기 누구냐면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했고 상속 재산으로서는 X부동산이 있고.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 태아 무가 상속이냐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태아무가. 그러면 상속 능력이 있느냐. 지금 본 대로 정지조건설이죠. 정지조건설. 얘가 살아서 출생할 때 비로소 그죠? 살아서 출생하면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때로 되돌아와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만 아직 살아서 출생하지 않았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없고 상속 순위는 얘가 친생자로서 마찬가지로 친생자로서 직계 비속이 돼야 돼요. 그죠? 직계 비속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본 대로 혼외자잖아요. 얘는 혼외자. 그럼 친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혼외자. 항상 혼외자가 혼인 중에 자로 되려면 인지를 받아야 돼. 인지. 그러니까 혼외자를 혼인 중에 친생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인지인데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 인지청구권이 없느냐? 이거 인지청구권 부정하죠? 그러니까는 요게 부정하는 게 판례기 때문에, 아니, 판례는 정확히는 없구나. 어쨌든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상속 순위도 아직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도 아직 없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는 앞으로 상속 권리 여러분들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상법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채권 강론에서 사망했을 때 이런 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제인 능결순에서 그 순서대로 해서 요 앞자 따서 외울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동시사망이요. 동시사망은 거기서 세 번째 줄만 생각하면 돼요. 동시사망은 상속이 생기지 않았지만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상법 가서 동시사망할 때는 상속이 안 일어난다.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재산이 아들한테 안 가요.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러나 대습상속은 된다. 그것만 줄쳐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권리능력 파트는 태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무능력자 법률행위 이제 저기서 이제 권리능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 행위 무능력 그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그랬을 때 거기 미성년자 사례 풀이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례 풀 때 이런 거 알면서 푸는 거랑요. 그죠? 비제인 능결순 이렇게 딱 이런 거 아는 거. 저기 미성년자에서도 거기 반환 청구, 미성년자 반환 청구 요건에서 취소 요건으로서 제한 능력, 단독의 법률행위, 취소자 비토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취소 못하게 하는 항변. 그래서 5조, 6조, 8조, 15, 16, 17, 144, 13, 145, 146 이렇게 총 9개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알고선 푸는 거랑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문 한번 하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5, 6, 8, 15, 16, 17, 143, 145, 146 이 순서대로 검토해 볼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5회 동안 쭉 했는데 이런 중요한 논점의 사례 풀이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청구 요건 쓰고 그 다음에 밑에 항변 중에 해당되는 것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선택형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 기록이 항상 그 같이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외워놓으면 그렇게 계속 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럼 이제 들어가서 13번이요. 13번 의사무능력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의사무능력 행위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랬을 때 거기 행위 무능력자, 그죠? 제한 능력자한테 적용되는 141조 단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으로 취소되면 그 행위 무능력자인 제한 능력자는 141조 단서에서 거기 현존익, 선악을 불문하고,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의사 무능력에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얘네 둘의 보호는 일치해요. 의사 능력하고 제한 행위 무능력자는 일치한다. 그래서 141조 단서는 행위 능력엔 적용되고 의사 무능력자한테는 유추 적용되고. 알았죠? 그래서 현존익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익이 뭐죠?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멸실, 훼손, 낭비 된 거는 현존이 아니까 안 돌려도 되고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든지 뭐 생활비 이런 걸로 썼다 그랬을 때는 그건 돌려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것도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그러면 그때 행위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일 땐 이익이 현존한 걸 추정하는 게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 무능력 또는 제한 능력자가 증명 책임진다.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지금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15번, 그 15번이 카드 회사랑 이게 제한 능력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컨대 A 카드 회사가 있고 A 카드 회사와 이제 B가 뭐 15살 한참 미성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회사 이제 B, C가 가맹점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3명 계약이 이루어지죠. 3명 계약.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가입 계약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판례는 이용 계약이라고 그러죠.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는 가맹 계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매인데 구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신용카드 가지고 뭐 사는 거 구매 판례 표현대로 외울 거 판례 표현대로 3명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판례를 보면요. 이거를 취소 이거 얘가 미성년자니까 요거 미성년자를 이유로 요거를 취소한 판례도 있고 요 구매 계약을 취소한 판례도 있는데 이 구매 계약은 6조 민법 6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처분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가지고 구매한 거는 6조에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처분을 허락해서 묵시적 허락 처분 허락받은 재산에 묵시적 허락을 인정했죠. 묵시적 허락을 인정을 해 가지고 유명한 판례죠. 따라서 취소를 부정했어요. 이거는 취소를 부정.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구매 계약 묵시적 허락을 인정한 유명한 판례 취소 못하는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처분을 허락하든 재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6조를 적용 안 시켜서 취소를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취소 인정. 그래서 취소 인정. 그렇죠? 요거는 취소 부정. 요건 취소 인정.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금쯤은 그래서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치고 그래서 요거 문제는 여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게 취소됐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돼도 가맹계약에 영향을 없어서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요게 취소됐다고 그래도 신용구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유효. 그죠? 이렇게. 따라서 가맹점이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주고 미성년자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그냥 카드를 긁고 물건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카드 회사한테 돈을 저기 안 줘도 되는 면제예요. 면제. 키워드는 면제 여기서. 면제받는 이득을 얘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사례 보면 꼭 이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면제받는 이득. 그죠? 얘는 돈 안 내고 물건 받고 카드 대금 안 내잖아요. 근데 얘는 가맹계약에서 가맹점한테 돈은 줘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요거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카드 회사가 미성년자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걸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딱 키워드만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키워드만 착착 체크한다. 그래서 거기 15번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다. 그죠? 그랬을 때, 거기 가맹계약. 그러니까 신용카드용 가맹점으로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 그게 구매계약이에요. 이게 매매계약, 구매계약. 요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용카드 발행인가 가맹점에서 가맹계약도 유효하고. 그죠? 유효. 하기 때문에, 카드 발행이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지급으로서 카드 회원은 미성년자죠. 가맹점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없이 면제예요. 면제. 키워드는 면제. 변제가 아니에요.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16번이 잘 나오죠. 16번. 여러분들 이거 틀리기 쉬운데 암기를 하면 암기를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다. 비교를 하는 것들은 항상 이해를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조가 처분을 허락받은 그죠? 허락받은 재산. 그죠? 허락 재산의 처분행위잖아요. 이걸 처분하는 거고 이건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죠. 영업에 관한 행위. 그죠? 그러면 여기 미성년, 저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가능하다.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처분을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저기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문에 보면 그죠?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여기는 단독으로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8조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 법대는 성년자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이 소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알았죠? 19살 그래서 19살 되는 순간 부모의 법정 대리권은 소멸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성년자로 본다 그랬으니까 소멸됐죠. 그러니까 다시 대리권 행사를 못해요. 그죠? 대리권을 행사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여기서는 성년으로 본다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법정 대리권이 그대로 존속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존속. 따라서 여기는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놓고 선택형 나왔을 때 물론 이건 사례는 안 나와요. 선택형 나왔을 때. 다시 암기 여러분 돼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16번에 1번 6조 처분 허락받은 재산은 저기 스스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 그대로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8조 거기 허락받은 특정 영역이 성년자와 동일한 성년자라고 보는 순간 대리권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권 부모의. 그러니까 대리권 행사 못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해놓고 그 정도. 그 다음에 17번하고 17 딱 맞았네. 17번이 17조. 사술로 그죠? 속임수를 썼을 때 이제 제한 능력자가 사술을 써서 법률 행위를 했으면 취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체크할게. 동그라미 1번 속임수를 썼을 거 2번이 중요하죠. 2번에서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법대 동의 능력자를 믿게 하거나 법대 동의가 있는 걸로 믿게 하는 거죠. 법대 동의가 있는 걸로. 그래서 요것도요. 그러니까 그럼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있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를 믿게 했을 때는 그죠? 여기는 세 개 다 포함되죠. 그래서 얘네들 셋이 능력자를 믿게 했을 때 속임수서 했을 때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된다.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걸로 믿게 했을 때는 미성년 한정치사자 두 개만 그렇고 얘는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천문제 잘 나오죠.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피성년 후견인이 법대 동의가 있는 걸로 속임수 써서 믿게 했더라도 이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세 개, 두 개. 저 이때도 이렇게 외웠어요. 세 개, 두 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다음 이제 18번이죠. 친권의 공동행사.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공동설 두 번째 쭉 보면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한번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19번이죠. 이해상반. 그죠? 이해상반. 이해상반행에서 판단 기준. 그죠? 그런 것은 행위의 외형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형식적 판단설이 현재 판례다. 이건 다 잘 알죠. 그래서 이해상반에서 921조 1항. 그죠? 그래서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그죠? 불이익으로 친권자의 이익으로, 그죠? 친권자의 이익으로 갔을 때. 그죠? 두 번째 2항에서는, 친권에 복종하는, 이거요. 그러니까 다 미성이어야 돼요. 둘 다 미성년자. 친권에 복종하는 어느 무능의 불이익으로 다른 무능의 이익으로 가야 돼요. 그죠? 다른 무능 이익. 행위 외형만 가지고, 요거 잘 기억할 거예요. 요거, 알았죠? 친권, 둘 다 무능력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있죠. 무능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그 다음에 친권의 목적 어느 무능의 불이익으로 다른 무능의 이익으로. 이거 딱 체크하고 이거를 행위 외형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형식적 판단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2번이죠. 2번. 그래서 그러면은 다 형식적 판단설인데 그것만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이다. 그죠?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을 따른 판례가 딱 한 개예요. 그거.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채무인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돼, 이런 거를. 딱 채무인수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거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 이렇게 딱 생각이 나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2번만 잘 봐보세요. 그래서 거기 친권자 모가 자신의 채무를 성년자의 채무 인수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거기 법인, 그러니까는 주식회사죠. A 주식회사로 A 회사가 B 은행으로부터 돈을 꿨죠. 소비대차. 돈을 꿨어요. 소비대차를 하고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모,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의 지분, 엄마라고 그러고 모 5분지 3 지분하고 미성년의 5분지 2 지분이요. 요걸 갖다가 B은행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죠.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요 행위가요. 미성년자는 못하니까는 얘는 그 미성년자 대신에 모가 법정 대리를 했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법정 대리권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무능이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무능의 불이익으로, 그죠? 무능의 불이익으로 돈을 꾼 거는 여기 A회사니까 제3자잖아요. 제3자, 그죠? 제3자의 이익으로 갔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그죠? 921조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지분했을 때, 그죠? 그랬는데, 요 실질 관련 객관적 고려설은 그 동그라미 2번 판례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판례를 보면은 성년의 자인 뭐 병이라고 하고, 얘가 뭐 B은행으로부터 돈을 꿨는데, 소비대차를 했는데, 소비대차. 근데 그 전에 소비대차가 된 게 이제 그 뭐죠? 뭐 엄마인 을이 B은행으로부터 돈을 꿨죠. 먼저 소비대차를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채무인수를 시킨 거죠. 채무인수 이렇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얘가 돈 꾼 것처럼 돼 있죠. 얘가 돈 꾼 것처럼 돼 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모의 지분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갑을병정이라고 합시다. 정 5분지 3, 5분지 2 지분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B은행과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정 대리 행위를 했는데 법정 대리
대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이해상반행위가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상반행위냐?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이건 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그죠? 불이익으로 그러니까 이건 성년의자니까는 이거는 친권에 복종하는 저기 불이익 무능력자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성년자 이익으로 갔는데 따라서 요거는 그러니까 921조 2항도 아니고 그죠? 2항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그럼 뭐의 이익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921조 1항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형식적 판단설만 보면은 분명히 채무인수에서 얘가 주채무자니까 얘가 이익을 가졌으니까는 이해상반이 안 돼야 되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돈을 맨 처음에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해상반행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가 됐죠. 그래서 그 지분회 때 여러분들 사례 풀 때 이해상반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할 때 두 판례요 해가지고 그래서 채무인수가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채무인수가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 관련설이다. 그래가지고 이해상반에 해당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거 없이 회사로 해가지고 했을 땐 제3자 이익으로 갔으니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을 것. 2번, 3번이요. 예, 그 나머지 판례는 읽어보면 될 거고 읽어보면 예, 그 두 개 비교. 그 다음에 20번 친권남용은 일반 법정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그죠? 대표권 남용 똑같죠. 그래서 그 친권남용 요거는 지금 그 정도로 딸따로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권자 즉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규에서 대리권 행사할 것 그걸 친권남용행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점 2번 상대방이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럼 효과는 우리 판례가 107조랑 단설 유추정의에서 친권자 대리행위를 저기서 본 대로 상대적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죠? 107조는 상대적 무효로 봤죠. 보른다. 그래서 이 판례, 이것도 최근 판례죠. 이 판례의 유효 의미한 거는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107조랑 단서 유추정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107조이랑 단서 유추정용으로서 무효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갑과 을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이 제3자가 생겼다. 그럼 107조 2항. 2항으로서 얘는 선의 제3자한테 얘한테 대항 못한다. 요게 처음 나왔어요. 최초 판례, 최초 이렇게 나온 게 대리권 남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최초 판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 남용 행위를 했다. 그래서 선의 제3자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얘네 둘 사이는 무효죠. 분명히. 얘네 둘 사이 무효인데 얘한테는 대항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체크할 거. 그죠? 그래서 거기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간특법 2조 2종 유추 적용하여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실하게 체크할 거. 예, 그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21번. 친권 남용에 대한 판례. 근데 거기는 뭐 증여, 긍정, 부정, 매매, 긍정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건데, 4번이죠, 4번. 4번 주의, 4번. 거기 본대로요. 미성년자인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 오로지 불이익만 주는데도 자기 오빠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부동산을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오빠의 이익으로 갔으니까 이해상반행위는 아니에요. 제3자의 이익으로 갔으니까. 그죠? 그럼 친권 남용이냐? 그러면은 제3자 이익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저 제3자인 오빠들과 같은 사정을 두 번째에서 끝보면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대리권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근데 판례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위 사실만 가지고는 모의 근저당설 바로 친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 주의할 것. 근저당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상반행위도 아니고 921 이해상반도 아니고 친권 남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가 돼요. 대리권 남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유효한 근저당권이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판례가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딴 거는 잘 나오는데 근저당이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예, 그래서 이해상반이 되고 대리권 남용도 하니까 유효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22번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950조 1호 각호행위를 했을 때 22번에서 주의할 거는요. 이게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950조 1호 각호행위를 했을 때는 무권대리가 돼요. 첫 번째 줄 보면 무권대리. 그러나 950조 3항에서는 무권대리로가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을 거. 무권대리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그래서
그래서 2번 표현대리 성립 여부.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표현대리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렇지만 무권대리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6조 표대를 유추 적용을 긍정하고 있는 게 또 판례예요. 그러니까는 950조는 항상 기억할 거 알죠? 본질은 무권대리인데 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규율한다. 그래서 판례는 무권대리 본질이 있기 때문에 표대를 유추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을 안 하겠어요. 이건 거의 그 시험 문제 잘 한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그 정도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 예, 법인은 민법에서는 법인 파트보다 비법인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행 책임보다 불법행위 35조에 그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주안을 두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기초를 좀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박스 사례풀이 구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 유권 대표 대여 사실 그 다음에 항변 권대 법정만 나오는데 이게 있어야 저기도 되고 비법인도 되고 저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돼요. 그러니까 병의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기억할 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얘가 대표행위를 하겠죠. 주로 돈 꾸는 거죠. 돈 꾸는 거, 소비대차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계약 당사자는 얘네 둘이 되죠. 항상 대표나 대리는 얘네 둘이 계약 당사자가 되죠. 계약 당사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갑이 돈 꾼 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이제 누구한테 갑법인한테 이제 계약상 이행 책임을 청구하겠죠. 이행 청구. 대여금 청구라든지 뭐 그죠? 매매대금 청구라든지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요건 사실은 거기 나온 것처럼 돈을 꿔주고 돈 대여 사실 그다음에 갑법인 대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 대표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유권 대표. 그럼 이제 유권 대표는 법률효과가 갑법인한테 기속되니까 갑법인이 책임을 지는데 갑법인이 그럼 돈을 안 주기 위해서는 어떤 항변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은 그러면 을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갑법인한테 효과가 기속돼야 되는데 갑법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을 대표가 갑법인의 권리 능력 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 대표권을 넘는 외 행위를 했다. 그리고 대표권 범위 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처럼 자기나 제3자 이익을 해서 사익을 도모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법인의 이익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꼭 외울 거. 이건 상법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 대표행위가 갑법인에 기속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요. 권리능력 내야 되고 대표권 범위 내야 되고 법인의 이익을 도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인이 이행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죠? 법인이 이행 책임진다. 요거. 그래서 그럼 그래서 법인이 이행 책임지는데 안 지는 거. 그럼 권리능력 범위 벗어났다. 그럼 이거는 34조죠. 34조에서 정관 소정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해가지고요. 그죠? 벗어난 행위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권리능력이 없다. 그 권리능력 없으면 아까 본 대로 이게 절대적 무효죠.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적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대추인 선의자도 보호를 못 받는다. 그죠? 그래서 절대 무효. 절대 무효고. 그러면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냐 아니냐 요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모든 법, 민법, 상법 똑같죠. 권리능력에 대해서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냐 그 판단할 때는 직간, 정관 소정 목적을 직접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행위 플러스 이거 판단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대표이사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5개요. 그죠? 직간, 객추, 주 이렇게 해서 그죠? 요거 외우고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대표권을 벗어난 행위다. 그러면 여기서는 둘로 다시 나누죠. 법률에 의한 그죠? 법률의 제한, 법률의 제한을 위반, 정관에 의한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위반 이렇게 제한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저기서 학가적사에서 적법이에요. 적법.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제한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무효가 돼요. 절대무효. 그래서 이행 책임을 안 져요. 그죠? 그래서 표대나 추인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절대무효. 그죠? 그 다음에 정관 제한을 위반했을 때, 정관 제한에 대해서, 그죠? 등기가 있냐 없냐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관의 제한을 등기가 있냐 없냐로 나누고,
등기가 있으면 위반 행위는 무권 대표가 돼요. 이때는 무권 대표. 저게 말은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무효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등기가 없었다. 그럼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을 못하니까 선의 악이자 다 대항을 못하죠. 따라서 이건 유효가 돼요. 유효가. 그래서 이게 잘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익을 도모한 건 대표권 남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아까 본 대로 그죠? 이건 107조 1항 단서에서 이거는 상대적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 무효. 그래서 요거만 여기 사례 풀이고 좀 요거만 써놓은 거예요. 항변으로. 그죠? 첫째, 권리능력 벗어난 절대적 무효, 법률의 현재는 절대적 무효, 정관의 대표권 무권 대표,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 결국 107조랑 단서 상대적 무효의 항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곧 순서대로 정관의 한 목적, 직관객 주주, 그 다음에 법률, 정관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는 대표권 남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29번이죠. 29번. 29번이 최근 판례죠. 29번이. 그래서 거기 보면 판례는요. 요거는 판례 전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건 2019년에 나온 판례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고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법이니까 갑법인한테 기속되고 개인한테 기속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렇게 대표행위든 대리행위든요. 얘가 대리인이다. 대리를 준용하잖아요. 그죠? 대리 행위든 하든 이 계약 당사자는 항상 본인데 그죠? 갑대병이에요. 갑대병. 그래서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안 돼요. 알았죠? 이게 비록 무권 대표나 무권 대리라도 여러분들 무권 대표 이렇게 무권 대리 이렇게 하면은 누가 계약 당사자냐? 그러면은 다 을이라고 그래요. 을은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항상 계약 당사자는 안 돼요. 무권 대표든 유권 대표든 상관없이. 알았죠? 기억할 건 항상 갑이 돼요. 그래서 유권 대표라면 법률 효과가 기속되고 무권 대표라면 무효가 되니까 법률 효과가 기속되지 않을 뿐 계약 당사자는 항상 갑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이건 옛날부터 있던 이론. 지금부터 잘못 생각해서 꼭 기억하세요. 저기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권 대표는 무권 대리도 계약 당사자는 안 된다. 누가? 본인이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확인한 거고 새로 나온 게 두 번째 줄이죠. 법률행위 위반한 발생한 채무불이행 손배 책임, 체불 손배요. 이것쯤에 이행 청구인데 체불 손배도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인 갑한테 기속된다. 이게 새로 나왔어요.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 책임을 진다. 알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법인의 경우 법률행위나 대표기관 고유가 실을 때는 체불 손배 책임은 법인으로 한정된다. 같은 말 반복이고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요.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 체불 법인에 기속되고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705조 불법 손배. 왜냐하면 개인은 계약 당사자니까 채무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못 지고 항상 불법행위로 가는 거예요.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게 그건 당연한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친 부분을 봐주세요. 그래서 개인이 705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표기관 행위로 법인한테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가 체불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개인한테 물을 때는요.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그것 대표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와 반하는 위법행위 행위. 그러니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병은 이행 책임을 못 물어요. 이렇게 계약 책임을 못 묻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에서 채무 손배도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채무 손배도 못 묻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 물으니까 750 불법 손배밖에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불법 손배. 그럼 불법 손배를 물으려면 이렇게 법인한테 효과 기속됐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개인 그죠? 대표기관 개인 자체가 법인은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 사회상의 반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돼야 된다. 알았죠? 요거를 좀 기억할 거다. 알았죠? 요거를.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이고 여러분들 지금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29번 하고 그래서 30번에 불법 손배 35조 책임이죠. 35조. 35조는 법인에서 나오면 35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 최다 출제가 되죠. 최다 출제가. 그래서 병이 갑한테 35조 불법 손배를 묻는 거죠. 불법 손배. 그래서 첫째 그 요건으로서는
대직타.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돼요. 대표기관.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타인한테 손해를 입혀야 돼. 타인한테 손해. 그래서 이렇게 요건 3가지죠. 대직타. 그래서 대표기관에서는 이임 특정, 거기 본 대로요. 대표기관 행위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끝부분 이사 임시의 특별된 청사인데 잘 나오는 게 그 사실상 대표자. 이거는 상법에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지만은 회사 진정한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 얘가 또 포함된다는 게 잘 나와요. 이게 하나 기억하고 판례. 그 다음에 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직무 관련성.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려면 저게 그대로 들어가요. 저게. 그래서 권리 능력 외, 내, 네. 그 다음에 대표권 외, 내, 사익법익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3개, 권리 능력, 요거 3개를 모두 구비하면 직무행위가 자체가, 직무행위 자체가 되죠. 직무행위 자체.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35조 책임이 인정이 되죠. 이때는 너무 당연히. 그죠? 이건 직무행위 자체니까. 그죠? 근데 처음은 요거보다 잘 나오는 게 여기죠. 권리 능력을 벗어났거나 대표권을 벗어나거나 사익을 도모했다. 얘네들은 직무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저기 법인의 대표권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죠? 직무행위는 아니다. 아니라도 상대방이 보고해서 상대방이 보면은 직무행위 같은 외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외형.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이 외형만 보고 직무행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선이고 무중과실이다. 그죠? 악이고 중과실 있다. 중과 이렇게 있다. 그럼 선이 무중과실일 때는 여전히 책임지고 다만 악이나 중과실일 때는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이게 잘 나오잖아요. 외형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외형이론. 그래서 외형이론이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벗어난 행위, 대표권 벗어나고 권리능력, 대표권, 이거 사익을 도모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직무행위는 아닌데 그런 외형이 있기 때문에 그 외형을 보고 직무행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선이 무중과실이면 책임을 지고 악이 중과실 책임을 안 지고 법인이.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책임 756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사무집행 관련성에서. 그죠? 외형이론이 우리 민법 2개 있죠. 35조하고 그죠? 저기에서. 여기는 사무집행 관련성이죠. 똑같아요. 이론은. 알았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2개를 준비해 놓는다. 됐죠?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죠? 확인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이해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직무 관련성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대표자 인식은 항상 법인은요, 그 대표기관이나 대리인의 인식이 법인의 인식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대표기관,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악이라면 법인도 악이고, 거기가 선이라면 저기도 선이고. 그래서 거기에 선택형이 잘 나오니까 준비를 한번 읽어본다. 그죠? 법인은, 그래서 법인이라는 거는 유형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 인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대표기관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요게 잘 나오고 이게 최다 출제라고 그랬죠. 오히려 불법 손배가 잘 나오니까 지금 요 정도 주의하면 돼요. 거의. 그럼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법인 저기 그 법인보다도 비법인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비법인. 똑같아요. 근데 비법인. 여기서 얘가 비법인인데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대표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책임을 묻는다. 그럼 똑같아요. 권리 요거 34조를 유추 적용해서 권리능력 외에 그다음 대표권 외에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 법률에 한 제한인데 법률에 한 제한은 여기 법인은 특별법에서 제한하는데 거기 비법인은 법률에 한 제한이 민법에 있어요. 민법 아까 본 대로 276조죠. 276조. 왜냐하면 비법인은 총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규율을 해요. 법률에 한 제한은. 따라서 총유 대표기관이 저기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관리, 처분 행위, 관리, 처분, 변경하고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까지. 그 다음에 채무 부담 행위. 채무 부담 행위 이렇게 나는 요거 그대로 할 거다 그랬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관리, 처분, 변경, 보존 행위까지 얘 주의할 것. 이건 민수법에서 잘 나오고. 보존회의까지 이런 대표기관 하려면 이때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얻어라. 그죠? 총회 결의를 요하죠.
따라서 이게 if나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화가적사에서 민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적사에서 적법을 위반한 거예요. 적법. 적법을 위반이다. 적법 위반.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똑같이 표대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선의자도 보호 못 받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 특히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유는 그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전원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인데 이건 전원이 해야 돼요. 전원이. 전원이 참석한. 따라서 소송법으로 가면 이게 고필공이 돼요. 고유필수 조건 같이 해놓을 거. 그렇죠? 총회 결의를 요한다.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그래서 전원이 해야 된다. 고필공이다. 보존행위도 고필공이다. 그래서 공유의 단독행위, 아니 보존행위, 그 다음에 합의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원이 한다. 이렇게 외우고요. 다만 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돈을 꾸는 거, 소비대차, 판례 있는 게 소비대차, 도급계약,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채무보증행위죠. 보증계약. 이건 옛날 판례가 처분행위로 봤지만은 이렇게 시험은 얘기가 잘 나온다. 나오는 게 하여튼 보존행위, 보증계약, 보자 들어가는 게 잘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채무부담행위고 여기는 276조가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유효해요. 이것 저기 결의가 없어도 결의를 안 받아도 따라서 이건 유효하다는 거. 그거 보는 게 판례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주로 정관에서 제한을 해요. 정관에서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정관에 제한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히 보증계약. 정관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꿀려면은 총회 결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데 결의를 안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서 제한 위반으로 잘 나와요. 판례가. 따라서 근데 비법인은 등기가 없잖아요. 비법인은 등기가 없어요. 설립 등기가.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60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위반해도 유효하다고 보잖아요. 여기 위반해도 유효하다. 이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만 판례 따르면 언제죠?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악이나 여긴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죠. 과실.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무효로 된다. 이게 판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법률은 276조고 관리처분 변경 보존행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의 없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이제 정관에 대한 제한 위반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채무부담행위 얘네들 특히 얘네들을 갖다 규율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76조 적용 없었다. 정관에 대한 제한 위반에도 유효다.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라는 걸 비법인이 증명하면 무효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요. 결국은 여기 지금 35조 지웠는데 요거 직무 관련성 특히요. 35조 사실상 대표 요 두 개가 잘 나와요. 두 개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 1번, 31번 법률엔 대표권 제한 여기죠. 276조.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처분 변경 보존행위까지. 그죠? 여기서 총회 결의 없으면 절대 무효라는 거 했고 그 다음에 32번 채무보증행위는 종래판례 처분행위로 봤지만 채무부담행위 이건 지금 여러분은 웬만큼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3번에는 정관에 의한 제한 그죠? 이거는 설립된 게 없으니까 등기할 방법이 없어 60조 준용될 수 없고 내부적 위반 유효다. 그 다음은 상대방 악의 과실 입증하면 무효다. 이렇게 됐고요. 예, 그까지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교회 분열. 우리 판례는 교회 분열은 부정하죠. 탈퇴만 인정하죠. 분열 부정, 탈퇴 긍정. 그죠? 그래서 탈퇴한 당사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3분의 2요. 4분의 3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 탈퇴한 그 교인들이 3분의 2가 넘어가면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잔존 교인이 되고 그 3분의 1 교인들이 탈퇴 교인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 많이 잘 알 거라고 보고 이것도. 그 다음에 거기 35원 종중유사단체에 대한 판례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종중하고 종중유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종중 내에서 친목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게 아니라 종중유사단체가 친목회 같은 거. 그래가지고 1번에서 종중유사단체는 인위적 조직의 사적 임의단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그래서 종중유사단체 친목회니까 남자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성원으로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줄 헌법상 양성평등이나 103조 위반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종중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됐잖아요. 양성평등에 반해서. 그러나 종중유사단체는 친목회 하나 생각하면 하나 써놓으세요. 아예 그걸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되니까.
그 남성끼리 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나 백선주판의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2번에서 요거는 뭐 종중총회 소집 통지도 종중유사한테 그대로 적용된다. 그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새로 나온 판례가 3번이에요. 2019년 판례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준비한다. 2019년 판례. 근데 보면은 거의 똑같은 적인데 동그라미 1번에서요. 이제 고유의 의미 종중 해가지고 일반론 쭉 나온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 일부 종언을 세 번째 줄에 임의로 종언해서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해도 그게 무효예요. 아까 맨 처음에요. 그죠? 종중 구성은 남성원으로만 하고 여성은 배제한다.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래서 그 밑에 쭉 줄친 부분 네 번째 줄 끝부분 공동선주 후손 중 특정 범인의 종원만 조직체 구성하고 할 수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알았죠? 일부 배제를 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거기 밑에 그줄 성문안 규약 조직체계를 갖춰야 단체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재산, 첫째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 그 두 개요. 공동재산, 사회적 활동, 이 두 개만 체크해 두세요. 그런 거가 있을 때 공동재산, 사회적 활동 있으면 단체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되려면 조다단을 갖춰야 되잖아요. 조다단. 조직행위, 다수결, 단체성을 갖춰야 된다.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어도 거기서 본 대로 재산이 있고 사회적 활동했으면 실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요. 그래서 어자가 빠졌는데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 포함해 단체의 권리 기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기속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거기에 종중유사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증명. 첫째 증명할 게 종중유사단체 성립을 존재, 그거 하나 증명하고 다음으로 그 밑에 줄 종중유사단체 권리가 기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키워드 법률행위든 법률 요건을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종중유사단체 성립, 그 다음에 법률행위든 법률 요건을 갖추어졌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지 종중유사단체 권리가 기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특히 2번, 3번이 새로 나온 거예요. 2번, 3번이. 종래 없던 판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비법인 사단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거기 저기 7번까지 하고 좀 10분만 쉽시다. 그러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이거는 잘 알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출연했을 때 대내적 그런 48조에서 설립 등기시 재단법인 귀속.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186조 소위 등을 해야지만 귀속된다. 이거는 48 대내 48 대외 186.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37번에서 여기서 이제 최근 판례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가 없이 처분행위는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네 번째 줄 끝부분에 42조, 43조는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이를 위반하면 적법에 해당하는 적법을 제한, 그죠? 여기를 위반한 거예요, 그죠?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계약도 물권계약도 다 무효가 된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판례고 동그라미 2번이 새로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주의할 것. 그 저당권 재단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민법상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행위도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위. 그러면 그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을 설정된 저당 실행하는 거 이것도 처분행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예요. 작년 2019년. 그래서 이건 틀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동그라미 이번은. 왜냐면 저당권 설정이나 실행은 전부 다 처분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 꼭 허가를 둘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허가를 받아서 설정만 하면 실행은 허가 없어도 된다. 알았죠? 이거는 거의 꼭 나올 것 같아요. 딱 틀리게 아주 좋게 돼 있어가지고. 예, 거기까지 해서 법인에서 주의할 거는 좀 충분하게 봤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예,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요 법인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죠? 이제 그럼 이제 10분만 쉬고요. 이제 요 목적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지우지 말고요. 여기만 지울 수 있도록 하고 10분 쉬고 시작합시다.